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13주 차죠. 이제 다음 주하고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 되겠네요. 벌써 밖에는 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곧 초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비 그치고 나면 굉장히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르죠. 예. 자, 이번 시간도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낭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수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고 하는 시고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이게 오래된 시죠. 이거는 83년도인가 이쯤 나왔던 시 같아요. 손시린 손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게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반달이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가지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런 시고요. 이 풍경은 춘천 소양강의 겨울에 그 눈이 내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냥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 18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목은 다문화 현상과 생활 세계의 다양성인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여기는 그 현상학이 나와요. 그 알프레드 슈츠도 나오고 후설이 현상학을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현상학은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이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생활 세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책 중심으로 하되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이 철학 쪽의 현상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은 조금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어렵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깊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청취하시고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그 정도를 한번 다시 강의를 드시고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현상학 이런 얘기는 쓰지를 않았어요. 깊이 그냥 그 나온 것만 간단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만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강의를 듣고 나서 책을 보셔야 조금 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뭐라 그럽니까? 보통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이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이런 탈근대화 또는 포스트 모던 이런 사회는 문화 보편성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회가 상호 서로 다문화 연결돼 있어요. 상호 관계, 그죠? 관계로 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던 또는 탈근대화, 이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의 특징이고요. 또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생활 양식이, 개인들의 생활 양식이 이제 이동이 활발하잖아요. 세계화, 뭐 지구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 교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하게 쓰는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이제 다양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사회적 또 문화적 또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뭐 세계화 더불어서 이제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처럼 문화적 동질성, 뭐 백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데서 이제는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화 질서죠. 문화 질서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재구성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어때요? 지금 뭐 농촌이 노령화돼서 노동공백, 그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총각들의 이제 결혼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주민들의 증가는 이제 또 서구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띠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또 타인들과 공존하는 태도,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뭐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충돌하니까요. 그런 해결 능력, 또 공존을 위한 또 사회적 참여,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까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자꾸 이제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문화 자녀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제 이 다문화 자녀들이나 다문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취약계층으로 편입이 되고 또 갈등을 자꾸 일으키면 사회 통합에 이제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이주자에 대한 차별 또는 이런 소외,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문화, 지식, 공존하는 태도,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한테 이제 직면한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 글로컬 사회 생활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글로컬 생활 세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떤 사회 공간이 글로컬 생활 세계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새로운 공간이 뭐냐? 글로컬 생활 세계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 사회 공간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또 개인의 목적과 욕망이 이제 생기고 또 발생하고 없어지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생기는 또 생성되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은 또 개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컬 생활 세계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이제 주변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또 폭넓은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컬 생활 세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글로컬 생활 세계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글로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생활 세계는 그 현상학에서 나오는 또는 하이데거는 세계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표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우리가 좀 재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다문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원래 보편적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환경에 처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를 개척하고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 능력은 어디서 생기냐? 이런 보편적 인식 능력은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련되고 또 이런 인간의 행위는 또 문화적 행위로 또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문화는 좀 우리가 그 문화의 성격 중에 얘기했죠. 변동적이다.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유동적인 성격은 또 다양한 사회 정체성의 그 복잡성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는 변동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왜요? 다양한 사회 정체성이 그런 문화적 행위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문화라는 게 그럼 뭐냐? 개념이 이제 뭐 한 사회 내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 그죠? 를 같이 있는 것이 이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 그걸 다문화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거, 이걸 다문화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회 내에 보편적 가치 또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는 거, 이걸 다문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화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서 한번 올려놓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보편적 가치와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들 간에는 그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꼭
정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듣는 거니까요.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잘 규정하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다문화는 이제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문화적 규정, 또 주체, 또 정치 지향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문화를 이제 일반적 생활 양식으로 보는 그런 규정, 문화 규정으로 보면은 개인과 집단 생활 양식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수의 고유한 관습으로 보면 소수적 주도적인 문화와 소수적 문화 간의 대립 양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대립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문화 주체에 따라서 그 주체가 이질성을 포함하는 전체 구성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되지만 주체를 그냥 일부 집단을만 지칭할 때는 집단 간의 차이와 또 대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도 어떻게 보느냐, 전체 구성으로 보느냐, 일부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지향성이라는 거는 다문화 그 집단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치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지향성에 따라서 이 다문화 집단을 또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 문화를 일반적 생활 양식으로 보느냐, 고유한 관습으로 보느냐, 그게 문화 규정 차이고요. 다문화 주체는 전체 구성으로 보느냐, 일부 구성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향은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정치 반대 세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통합 세력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정치 지향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시겠죠? 개념적 검토는 뭐 개념이니까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를 혼동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하고 다문화주의는 달라요.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주의를, 그러니까 다문화는 이제 그거죠. 다양한 문화의 이질성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나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문화의 그 사회적 갈등을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다문화주의고, 두 번째는 동화주의입니다. 아시겠죠? 다문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적 갈등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갈등, 다문화의 문제점을 대응하는 방식은 다문화주의가 있고 동화주의가 있다. 이게 다른 거죠. 그죠? 다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의 하나가 다문화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둘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는 틀리다. 이런 거죠. 다문화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나온 게 다문화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화주의고. 아시겠죠? 자, 그럼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다문화주의라는 거는 아까 다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다양한 하위 문화와 또 주류 문화가 동등하게
수용하고 이게 평등하게 하위 문화가 뭐 야 너희 약하니까 너희 우리한테 들어와는 그런 주류 문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걸 뭐라 그래? 그건 동화주의라고 그래요. 그 밑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수 문화는 주류 문화에 그냥 동화돼서 그 용광로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게 바로 동화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문화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동화주의가 아니고 그런 소수 문화하고 주류 문화가 그냥 동등하게 동등한 관점에서 수용하고 이렇게 차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자 이런 거래요. 그게 다문화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다문화주의에서 이주자들의 공존 그런 방식을 보면 이 공존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외적 관점, 구조적 관점, 주체 참여적 관점 이렇게 나누는데 뭐 간단해요. 뭐 책에서는 뭐 쭉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소외적 관점이라는 건 이제 막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막스적 관점은 여기서 소외는 왕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르크스의 소외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주인하고 객체가 전도가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객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주인이 객체의 자리에 있는 거 거꾸로 된 거죠. 그건 소외라 그래요. 마르크스의 소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외도 그런 의미죠. 노동과 이주민을 노동과 계급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경제적 상품으로 물화시키는 거죠. 물화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쓰는 용어인데요. 물화는 쉽게 말하면 물질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물질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주민. 근데 그거를 경제적 노동상품 뭐 이렇게 노동으로 물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량화시킨다는 거죠. 그걸 물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구조적 관점은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저 뒤에서 나오는데 약간 급진적인 그런 성격에 가까워요. 시장경제 노동 문제를 이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이주노동자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게 이제 구조 관점이죠. 마르크스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원시공산사에서 중세봉건사회, 자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사회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걸 이제 역사주의 관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구조적 관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참여적 관점은 이주자들이 그냥 사회에서 내가 그냥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죠. 뭐 주체참여적 관점은 뭐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어 보이고. 자, 다문화 이주자를 위한 정책은 그게 요것도 세 가지인데요.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있고 조합적, 급진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것은 뭐 그냥 다 아시지만 그냥 문화 다양성 인정한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따를 걸 요구하는 걸 이제 자유주의죠. 조합은 이제 자유주의는 기회평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거죠. 좀 자유주의보다는 굉장히 강하죠. 급진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소수 집단에게 독립권도 있고 자결권이 있으니까 너희 독립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연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게 급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문화 정책은
이제 맨 위에서 다문화 그 봤듯이 주체 참여적 관점 있었죠. 그거하고 플러스 조합적 관점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화주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광로이론입니다. 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수문화는 배척이고 이제 국가가 다문화보다는 좀 통일된 문화를 가지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동화주의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다문화의 해결 방법으로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아셨죠?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이주자들의 공존 방식, 소외, 구조, 주체 참여.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정책은 자유주의, 조합, 급진적. 아셨죠? 네, 정리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여러분들 이제 눈요기 좀 하라고 제가 잠깐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깊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현상만 가지고 또 한 학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서 책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얘기는 또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거 제가 아는 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컬리제이션은 아까 얘기했죠. 글로벌 플러스 현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공존하는 거. 그걸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이런 글로컬리제이션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원래는 지역에서 세계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죠? 문화가. 그랬다가 나간 그 세계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적응 과정. 이 두 개가 공존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과정은 이 두 개인 거죠.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브리디에라는 프랑스 사회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글로컬리제이션이 하나의 생활 세계잖아요.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새로운 공간. 이제 여기서부터 공간 얘기가 좀 나오는데 뒤에서 공간 설명은 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깊이 들이면은 또 못 나가니까 브루디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공간, 사회라는 그 세계는 아비투스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세계에서 인간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투스는 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내적 성향이에요. 이건 뭐냐? 헤비투스는 원래 그 헤빗이잖아요. 습관. 근데 습관은 어디서 돼요? 개인들의 습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습득하는, 이건 문화적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문화화. 이거예요. 문화화예요. 그죠?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습성이 내적 성향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는 세계의 공간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요게 브리디의 얘기입니다. 브리디의 얘기만 해도 좀 깊은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후설의 생활세계, 여기서 이제 세계가 나오죠. 생활세계라는 거. 생활세계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는 그냥 세상,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생활세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설의 사회, 후설의 그냥 세상,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생활세계 이런 거죠. 자, 후설은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존 앞에
기존의 철학들을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칸트서부터 뭐 비판하면서 헤겔까지, 칸트부터 헤겔의 관념론을 다 비판합니다. 그 위에 다 비판하죠. 비판하면서 현상학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상학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 그대로 보자 이거죠. 그죠? 제가 여기 지금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내 삶이 있어요. 삶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활동이죠. 생활 활동, 이런 것을 그려낸 것이 바로 자연세계고, 그걸 뭐라 하냐면 실증과학이고, 또 그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세계고 실증과학이고 우리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학은 뭐냐면 사람들의 활동 이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사람들의 활동 이전의 삶은 뭘까요? 인간의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현상학이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릅니다.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삶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세계고 실증과학이고 이성입니다. 그리고 활동 이전의 생 자체죠. 그죠? 인간의 의식에서 비친 사물을 보는 것들이 현상학인데, 여기 현상학은 순수 의식, 그 다음에 지향성을 이제 밝혀내죠. 요거는 이제 뒷장에서 조금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삶을 기준해서 인간의 활동, 자연세계, 실증과 이성. 왜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증시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그죠? 생각한다,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데카르트.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그런 이성적인 존재를 우선시했죠. 그리고 그 이전 거는 있지만 그거는 관념적이다고 이렇게 밑에다 깔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독일의 관념론자들은 또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하지만 이거죠. 그런데 이제 현상학은 그 앞에 이런 생활, 자연세계, 실증과 이성 이런 것들을 다 에포케 치는 거예요. 에포케라는 거 뭐냐면 다 일단은 괄호를 치자는 거죠. 그걸 다 하고 정말 우리 인간 삶에서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본질이 뭐냐? 그게 순수의식의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현상학이에요. 자,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기존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기존 철학을 비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비판했냐? 자, 우리가 그 플라톤의 이데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데아는 뭔가요?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삶의 배우로서 항상 뭐라 그래? 이데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배우의 근원에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데아 세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 이데아, 뭐 이성, 육체, 뭐 인간의 본질을 이데아로 보고 이성으로 보고 육체로 보고 의지로 보고 감정으로 보고 뭐 생으로 보고 이렇게 분자론적으로 쪼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있는 현상 그대로 보자. 그래서 생 전체를 좀 탐구하자.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도 비판하죠. 데카르트는 해이주의자잖아요. 그죠?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의심하고 남는 것은 이성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비판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성은
생의 활동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FK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FK는 철학 용어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괄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괄호 쳐서 X를 하자 이거예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도 FK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데카르트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 객관주의를 비판하는데요. 근대적 객관주의의 이제 시조는 데카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카르트는 세상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잖아요. 데카르트가 방법론적으로 자기가 추상해서 객관적 과학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세계가 생긴다 보니까 오늘날 근대과학의 위기가 생겼다. 이런 걸 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과학의 토대인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 생활세계를 이제 그런 생활세계를 이런 현상학이 좀 재구성하려고 한 거죠. 그죠? 어떻게 재구성하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적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살면서 느끼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직관,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재구성하려고 한 거죠. 이게 기존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현상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제 또 중요한 게 현상학적 방법론이 있는데요. 현상학은 어떤 방법을 썼냐? 기술적 현상학, 형상적 현상학, 초원론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이게 4개를 나누는데요. 기술적 현상학은 그냥 우리의 인간 삶, 활동을 그냥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냥 묘사하자 이 얘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적 현상학은 뭐냐면 생활동을 전부 F께 치자. 그럼 뭐만 남겠어요? 그 밑에 순수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것들 생활동 이런 것들 다 괄호치고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순수 의식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형상적 현상학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이렇게 쳤는데 저 생활동 나온 거 있죠? 잠깐 볼게요. 생을 기준해서 저 위에 있는 생활동 자연세계 이거는 뭐냐면 기술적 현상학이죠. 그죠? 그리고 형상적 현상학부터는 저 위에 거는 다 F께 치고 나니까 그 밑에 순수의식만 남죠. 그리고 초월론적 현상학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순수의식도 한번 따지고 보자. 그래서 순수의식도 보니까 왜 이것도 나중에 비판하냐면 순수의식도 이게 칸트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념론이다. 순수의식도. 그래서 이것도 F께 치는 겁니다. F께 치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지향성이 남더라. 그래서 이제 지향이라는 게 나오고 이 지향성 통해서 나오는 게 형성작용과 나중에 형성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이제 간주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타인을 고려하는 이제 공동 소유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생활세계적 현상학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활세계는 뭔 차이가 있냐면 앞에 기술적 현상학, 형상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은 주관적인 겁니다. 인간의 의식을 탐구하는 거죠. 앞에 기술적 현상학은 이제 생활동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지만 형상적, 초월론적 이런 것은 인간의 의식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생활세계는 타인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상호주관을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타인을 그죠 하는 그러니까 간주관이죠. 어느 정도 상호교류 이게 생활세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의 세계는 사실은 후설이 직접 했다고 그래요. 기술을 했는데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후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설의 그 제자들이 또 뭐 그 학파들이 생활세계적 현상학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활세계적 현상학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빠르게 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주체 시간에 여러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잠깐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